네, 이번 순서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소식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투데이 의정통신입니다. 오늘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시자 당내에서 교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국정교과서 저지투기 간사 등을 맡으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분이시죠. 대전 유성구 갑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조승래 의원과 함께 직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 출신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교육특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최근에 국회 교문위 내에 고등교육소위원회를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와 관련된 토론회도 개최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지금 교문위 내에 고등교육소위를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 배경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토론회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좀 집중적으로 다뤄졌는지 그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예,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학력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대학이 구조조정의 압력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흔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구조적인 시대적 변화가 또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고등교육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변화의 압력에 또 직면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이 전면적인 또 근본적인 뭔가 이렇게 좀 개편이 필요한데 그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쟁점들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교육의 재정의 측면에서 그리고 고등교육의 거버넌스 측면에서 또 그리고 고등교육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국가의 직업교육기관인 그 전문대학의 위상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부터 또 지방대학의 육성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한 쟁점들이 이 고등교육 쪽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등교육에서 형성되는 여러 쟁점들이 이게 나열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뭔가 이게 종합적으로 논의되거나 정리되는 것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지금 시간만 좀 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학 구조개혁법이 발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논의가 좀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왜 안 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이런 다양한 쟁점들이 서로 같이 논의되면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대학의 구조개혁만 촉진하는 법만 올라가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상임위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이 그러면 국회 내에 그리고 우리 교문위 상임위 내에 고등교육 문제를 한번 중점적으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고등교육 소위원회를 좀 구성해서 이 자리에서 대학의 구조개혁 문제라든지 고등교육의 재정 확충 문제라든지 또 거버넌스 개편 문제라든지 또 현재 고등교육기관과 직업교육기관의 역할과 위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지방대학 육성 방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등 다양한 쟁점을 가지고 논의를 하자라는 그 제안을 공식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지난 2월 2일 날 그 고등교육 관계자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때 나왔던 얘기들이 주로 이런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그동안은 국회 내에서 고등교육에 관한 개혁에 관한 이야기들이 좀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었나요? 보통 제가 봐도 보육이나 초중등교육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고등교육 문제는 조금 더 부족했던 건지 궁금해서요. 그게 지금 현재 국회의 시스템이 이제 법안과 예산으로 이렇게 심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임위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현안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교육부와 대화를 하고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심도 깊은 논의는 사실은 좀 진행되기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학과 수능에 상당히 민감한데 그렇습니다.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좀 논의는 되고 있지만 그 논의가 쭉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축적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와 정부가 고등교육의 개편, 개혁을 위해서 뭔가 머리를 맞대고 그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만드는 게 필요한데 그 테이블을 저는 상임위 내에서 고등교육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필요한 논의를 진행하고 국회와 교육부 내지는 교육 주체들이 서로 합의를 통해서 필요한 법안을 개정한다든지 제정한다든지 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그런 조치들을 질서 있게 전개하기 위해서 고등교육 소위원회를 제안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 정말 진정한 백년대계 교육을 세울 수 있도록 끊임없이 토론하고 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른 교육 현안으로 특수교육 얘기도 좀 해볼게요. 지금 우리 장애인 학생들을 위해서 특수교육 예산 비율을 보니까
매년 지금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뭐 토론회도 개최를 하셨었고 좀 여러 가지 논의와 또 노력들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가요? 예, 지금 특수교육 예산이 4% 정도 수준에서 네. 0.1%, 0.2% 수준으로 그냥 등락을 하는 상태입니다. 4.0% 예. 수준에서 계속 정체 상태이죠. 물론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네. 줄지는 않은 겁니다. 4%니까 동결이지만 예. 어쨌든 예산 자체는 조금씩 늘었다고 봐야겠지만 학급 수는 늘어나고 있다는데 예산은 어떻게 예. 비율로 따지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전체적인 학령 인구는 줄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2015년도에 613만 명 학생들이 예. 그랬다면 2020년도에는 이 숫자가 한 78만 명 정도가 줍니다. 예. 그래서 한 535만 명 정도가 되는데 예.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오히려 는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그 수치를 정확히 말씀드리면 2015년은 8만 8,067명에서 2020년에는 9만 5,300명으로 네. 늘어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늘고 있는데 예산은 거의 제자리 걸음이다 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교실이 제대로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제대로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과밀학급이 돼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학교 교실이 제때제때 확충이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밀학급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교사 충원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보면 법정 특수교사 인원을 보면 17,000명, 18,000명 가까이 돼야 되는데 현재는 11,000여 명밖에 상당히 많이 안 되고 부족하네요.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 그러니까 60% 남짓 정도의 충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특수교사들을 약 한 6,600명 정도 더 충원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게 돼 있냐면 특수교육을 보조하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특수교육 보조원, 실무원, 지도사 이렇게 표현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에 의해서 어찌 보면 임기응변식에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예. 또 교사분들도 또 기간제 교사들이 또 비중이 한 40%가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특수교육의 질이 잘 담보가 안 되는 좀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좀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예.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2007년도에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이 다시 개정이 됐는데 예전에 있었던 거는 특수교육진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2007년도에 특수교육법으로 완전 개정을 하면서 사실상 재정에 관한 가까운 정도의 이제 법 개정이 있었는데 네. 이를 통해서 특수교육은 상당히 큰 그 전환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 만큼 관련 정책이나 예산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못해서 장애 아이들에 대한 충분한 특수교육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특수교육은 정말 특별하지 않지만 특별하게 좀 다가가야 되는 그런 교육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정말 특히 이제 그 장애인들은 3세부터 의무 교육을 합니다. 네. 법에 되어 있는 사실은 이걸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그 초등학교 취학할 때는 동사무소에 통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장애 아동한테는 3세가 되면 의무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장애 부모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이 사실은 유명무실화돼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좀 정책 품질 개선을 위해서 좀 노력을 좀 해야 될 것이고요. 또 관련 예산의 뒷받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당내에서 국정교과서 저지특위 간사로도 활동을 하고 지금 계세요. 지금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지금까지도 이 국정교과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지금 국정교과서 영과고로 유일하게 지정이 된 문명호 같은 경우도 오늘 처음으로 법정 공방이 벌어졌더라고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요? 예, 사실 그 정부가 역사 국정교과서를 추진했을 때 국민의 대다수는 그 역사를 획일화시키는 것은 온당치 않으니까 그건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교육부는 국민 여론을 잘 수용해서 중단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예를 들면 시행령을 개정해서 국검정 혼용
제도를 채택하거나 예, 예. 또 연구학교 제도를 채택해서 학교 현장에 어떻게 하든지 국정교과서를 한번 좀 사용해 보려고 수많은 시도를 한 겁니다. 네. 근데 그 결과가 이제 문명고등학교, 연구학교 단 한 개만 신청한 예. 결과가 됐고 그것마저도 실제로 학부모들과 또 학생들에 의해서 상당히 심각한 지금 저항에 좀 직면해 있습니다. 예, 예. 자퇴한 학생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한 법정 공방이 예, 생겨나고 오늘 있고. 처음으로 벌어졌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문제는 그러니까 국민에 의해서 거부된 국정교과서를 현장에 적용하려고 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국정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획일된 역사관을 좀 가르치지 말라라는 것 하나와 예. 그다음에 현행 그 국정교과서에 오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과 분석을 해보니까 뭐 600군데가 넘는 오류가 아직도 있는 상태에서 국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연구학교가 신청된 문명고등학교의 경우에도 실제로 학생들과 학부모, 교사들이 동의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또 보조교재로 사용하겠다 네. 하면서 아까 보도를 제가 오면서 보니까 뭐 93곳으로 뭐 조금 뭐 늘었는가 봐요 어제보다는. 네. 그래서 5천 83곳이었는데 지금 예, 또 뭐 늘었대요. 아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예. 93곳인데 5,458권이랍니다. 뭐 한 네. 학교당 한 50권씩 주는가 봐요. 근데 이 보조교재라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는 학교의 도서관 등에 하는 비치하는 도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친일 인명 사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역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네. 친일 인명 사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학교 도서관에 비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구매 신청을 하는데 그때 교육부가 냈던 지침이 어떤 거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학교의 교육 자료, 또 도서관 비치 자료를 만들 때는 일주일 공고를 하고 네. 그다음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작년에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보조교재 내지는 예. 도서관 비치용 도서의 경우에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예, 예. 알고 있고 이런 작년 기준과 올해 기준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거는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는 네. 것이고요. 지금이라도 그 학교 현장의 혼란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의 요구를 좀 수용하셔서 국정교과서에 대해서는 이제 철회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고 예, 있습니다. 논란이 빨리 정리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그 영화 얘기를 하나 할 텐데 귀향은 봤는데 아직 그 눈길이라는 영화는 못 봤습니다. 이게 서로 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인데 이번에 국회에서 눈길 시사회도 이제 공동으로 이제 개최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될지 그리고 이 영화 시사회를 어떻게 개최를 하게 되셨는지 이야기 한 말씀 드릴게요. 예, 그 제가 그 한국 영화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의 공동 대표로 있습니다. 네. 예, 저희 부산 출신의 그 전재수 의원과 제가 공동 대표로 있고 회원 국회의원은 한 30분 정도 됩니다. 네. 그분들이 이제 공동으로 그 국회에서 시사회를 자백이라는 영화와 또 7년 그들이 없는 언론이라는 시사회를 국회에서 했었고 얼마 전에 눈길 시사회를 국회 밖에 나가서 영화관에 가서 시사회를 했고 네. 그때는 한 10분 정도의 의원님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그 눈길 영화는 아까 말씀하신 귀향은 작년에 개봉이 돼서 예, 예. 상당히 많은 관심을 끌었고 올해는 눈길인데 이건 두 소녀 위안부로 끌려갔던 두 소녀의 눈으로 네.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막 그 정말로 절절하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못 보신 분들은 반드시 이 영화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예. 개봉한 지 한 며칠 안 됐지만 다양성 영화 치고는 지금 일주일 좀 남짓 됐는데 한 10만 명 정도가 예, 일주일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미 이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이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위안부 문제는 이거는 그 일본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게 또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정말로 절절한 반성과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이게 기본이죠. 이 바탕 위에서 어떤 논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국가 간의 그런 합의를 통해서 이 문제는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눈길이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한 번 더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그 참상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 작가, 그 감독과 제작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영화가 일본에서 상영됐으면 좋겠다. 네. 저도
그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눈길이 일본에서 상영돼서 일본의 당국자들이 이 영화를 보고 정말로 참회에 눈물을 흘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계기가 꼭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온 국민들이 같은 마음으로 아마 바랄 겁니다. 예, 예.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2017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상당히 좀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예. 지금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고 또 분열되어 있습니다. 이 불안과 분열이 정말로 통합으로 이끌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초선으로서 이제 2년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네. 1년 한 해 동안 가졌던 시행착오들을 조금 더 극복을 하고 네. 국회의원으로서 보다 더 국가와 또 우리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헌신적으로 열심히 뛰는 또 그런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적인 약자와 또 소외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모범적인 의정활동 계속해서 펼쳐주시길 저희가 기대하고 지켜보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